전 세계의 선박 이동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해상 교통 지도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북태평양과 대서양은 빽빽하게 얽힌 항로로 가득 차 있는 반면 남태평양은 마치 지도에서 지워진 것처럼 텅 비어 있다.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넓은 해양 공간 중 하나다. 좁은 해협도 없고 병목 지점도 없으며 물리적으로는 거대한 선박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해운 산업은 이 광활한 바다를 의도적으로 피해 다닌다. 왜 그럴까? 이는 미신 때문도 아니고 항해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훨씬 더 복합적이다. 남태평양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바다가 아니다. 이곳은 극단적인 기상 조건,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지리적 구조, 경제적 비효율성,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사실상 구조가 불가능한 완전한 고립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다. 지도 위에서는 단순한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계 해운 시스템이 가장 경계하는 해역 중 하나다. 선박이 이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항로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위험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결정이 된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질문에서 출발한다. 왜? 인류는 지구에서 가장 넓은 바다를 스스로 외면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비어 있는 바다는 과연 우연히 비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 현대식 항해, 장비와 위성통신, 그리고 거대한 강철 선체를 갖춘 오늘날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남태평양을 항해하는 경험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이곳을 지나간 선원들은 하나같이 공통된 사실을 말한다. 바다는 좀처럼 잠들지 않고 바람은 거의 멈추지 않는다. 남태평양에서 마주하는 위험은 단발적인 폭풍이 아니다. 이 해역의 위협은 일시적인 기상이 아니라 항상 지속되는 상태에 가깝다. 파도는 쉼없이 밀려오고 선체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선원들은 장기간 긴장을 풀 수 없다. 이 현상의 중심에는 로어링 포티스라 불리는 거대한 바람의 띠가 있다. 이는 남위 40도에서 50도 사이를 가로지르는 강력한 서풍대다. 이 위도대에는 대륙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은 육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지구를 한 바퀴 돌며 가속된다. 이 지역에서의 평균 풍속은 시속 35에서 56마일에 이르며 강한 날에는 돌풍이 시속 67마일을 넘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이 바람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로어링 포티스에서는 강풍이 곧 정상 상태다. 이 바람이 만들어내는 진짜 위협은 파도다. 남태평양 남부 해역에서는 평균 파고가 5m 약 16피트를 넘는 경우가 흔하고 폭풍이 몰아칠 경우 파도의 꼭대기는 10m 때로는 15m 약 33-49피트를 넘어선다.
하지만 위험의 핵심은 단순히 파도의 높이에 있지 않다. 문제는 파도의 주기와 강역이다. 이 지역의 파도는 짧고 가파르며 서로 겹쳐진 형태로 밀려온다. 그 결과 선박은 파도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어렵고 선체는 끊임없이 비틀리고 충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대형 컨테이너 선조차 안정적인 항해를 유지하기 힘들다. 화물 고정 장치에 가해지는 하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구조적 피로는 빠르게 누적된다. 남태평양의 바다는 선박에게 단순한 항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체력을 소모시키는 시험장이 된다. 결국 이 해역에서의 항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 조건 그 자체와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피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남태평양의 위험은 바람과 파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해역이 진정으로 두려운 이유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간이 거의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놓인다는 점이다. 이곳에서는 구조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남태평양 한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의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며 대부분의 상업 항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주변을 지나가는 다른 선박도 극히 드물다. 항공 구조 역시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기상 조건이 안정되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며 구조 헬리콥터의 항속 거리로는 이 광활한 바다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사고가 발생하면 선박과 그 안의 사람들은 스스로 버텨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2002년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요트 엑스칼리버 사고다. 강풍과 거대한 파도 속에서 선체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결국 배는 전복되었다. 비상 신호는 분명히 발신되었다. 하지만 구조대는 출동할 수 없었다. 폭풍우가 계속되었고 접근 가능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기술과 통신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다. 남은 것은 오직 바다와 인간뿐이었다. 남태평양에서는 선체 파손만이 문제가 아니다. 선원에게 갑작스러운 질병이 발생하거나 중독 심각한 부상, 심지어 뇌졸중과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곳에는 대체 경로도 근처 항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시설은 물론이고 임시 정박지조차 거의 없다.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선택지는 극도로 제한된다. 바로 이 점이 남태평양을 다른 위험한 해역들과 구분 짓는다. 폭풍은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고립 상태에서 장시간 버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위험이다. 그래서 현대 해운은 이 바다를 단순히 험한 바다로 보지 않는다. 남태평양은 사고가 곧 탈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곳, 즉 리스크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해역으로 인식된다. 남태평양의 고립성을 상징하는 장소가 있다. 지도 위에서는 거의 표시조차 되지 않지만 지리적으로는 지구에서 가장 외딴 지점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곳의 이름은 포인트 니모, 포인트 니모다. 포인트 니모는 어떤 국가의 영해에도 속하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육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섬들뿐이며 그 거리마저 약 2,700km에 달한다. 이스터 섬까지는 약 3,000km, 남극 대륙 역시 비슷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이 지점의 고립성을 이해하는 가장 직관적인 비교가 있다. 지상에서 포인트 니모에 있는 사람보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있는 우주 비행사가 지구의 다른 인간들과 더 가깝다. 그만큼 이곳은 인간의 활동 영역에서 철저히 분리된 공간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포인트 니모는 우주선의 묘지로 선택되었다. 임무를 마친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의 잔해가 통제된 방식으로 지구로 귀환할 때 그 낙하 지점은 이 외딴 바다를 향한다. 수십 년 동안 수백 개에 달하는 우주 구조물이 이곳 해역으로 떨어졌다. 옛 우주정거장 미르 에미에를 포함해 대형 구조물조차 예외는 아니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이곳에는 사람이 없고 항로가 없으며 인프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인트 니모, 주변 해역에서는 상업 선박은 물론이고 어선조차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흔적은 바닷속으로 사라질 뿐이다. 이 장소는 남태평양이 왜 비어있는 바다로 남아있는지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문제가 단순히 위험한 날씨나 긴 항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개입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고립성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포인트 니모는 지도 위의 한 점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다. 남태평양의 중심부는 현대 문명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장소이며 그 고립성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지도 위에서 남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직선으로 연결해 보면 남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항로는 가장 짧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해운 산업에서는 이 경로가 처음부터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는 단순하다. 해상 운송에서 거리는 비용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 해운은 더 이상 항구에서 항구로 곧장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글로벌 물류 시스템은 거대한 허브 항만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조를 따른다. 대형 선박은 몇 개의 핵심 항만을 오가며 화물을 운송하고 그 이후 소형 선박이나 육상 운송을 통해 최종 목적지로 분배된다. 이 구조의 핵심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정기적인 일정 대규모, 물동량 효율적인 하역 시설이 운송 비용을 낮추는 진짜 요소다. 남태평양이 문제를 안고 있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광대한 해역에는 글로벌 물류망의 중심이 될 만한 대형 허브 항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중간 기항지 없이 바다 한가운데를 횡단하는 항로는 네트워크에 편입되기 어렵고 운영 리스크만 크게 증가시킨다. 또한 항만이 부족하다는 것은 연료 보급 선원, 교대 긴급 정비와 같은 필수적인 운영 요소를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곧 보험료 상승과 운항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남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직선 항로는 지도 위에서는 짧아 보일지 몰라도 현실의 회계 장부에서는 가장 비싼 선택지가 된다. 해운 회사들이 이 바다를 피하는 이유는 자연 환경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항로는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불확실성과 손실을 키우는 경로에 가깝다. 그래서 남태평양은 지금도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의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 그 공백은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경제적 판단의 결과다. 남태평양의 중심부를 항해하다 보면 또 하나의 역설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된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맑고 투명한 수면. 하지만 이곳은 생명으로 가득 찬 바다가 아니다. 오히려 지구에서 가장 황량한 해양 환경 중 하나에 가깝다. 해양학자들은 남태평양의 이 광대한 구역을 바닷속 사막이라고 부른다. 겉보기에는 평온하고 아름답지만 그 아래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 그 이유는 영양분의 부재에 있다. 다른 대양에서는 차가운 심층수가 상승하며 질소와 인 같은 영양염을 표층으로 끌어올린다. 이 현상은 플랑크톤의 폭발적인 증식을 가능하게 하고 그 위에 어류와 해양 생물의 먹이 사슬이 형성된다. 그러나 남태평양 중심부에서는 이러한 용승 어벨링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뜻한 표층수는 안정적으로 고여있고 차가운 심층수는 아래에 갇혀있다. 두 층은 거의 섞이지 않는다. 그 결과 바다는 놀라울 만큼 맑아진다. 부유 물질이 적고 미생물도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투명함은 풍요의 상징이 아니다. 오히려 생명 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환경이라는 신호다. 플랑크톤이 부족하면 작은 어류가 살 수 없고 작은 어류가 없으면 대형 어종도 머물 이유가 없다. 결국 이 지역은 상업적 어업의 관점에서 거의 완전히 무의미한 공간이 된다. 이 점은 해운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업 활동이 없다는 것은 보조 항로 지원, 선박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다는 더욱 비어 보이고 고립성은 더욱 심화된다. 그래서 남태평양의 중심 해역은 자연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인간 활동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이곳에 떨어지는 것은 어선이나 상선이 아니라 임무를 마친 인공위성과 우주 구조물들 뿐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이자 가장 비어있는 바다. 남태평양은 그 모순적인 정체성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항로에서 빗겨나 있다. 남태평양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해역이 있다. 남아메리카의 최남단과 남극 대륙 사이에 놓인 좁은 바다 드레이크, 해협 드레이크 패스지이다. 이곳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로 중 하나로 악명 높아왔다.
정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약 800척에 달하는 선박이 이 해역에서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드레이크 해협의 공포는 폭풍이 올 때가 아니라 폭풍이 오지 않는 날조차도 시작된다. 이 지역에서는 강풍이 예외가 아니라 기본 상태다. 잔잔한 바다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평상시에도 파도의 높이는 3-5m 약 16피트에 이르며 폭풍이 겹칠 경우 파고는 85m대로는 그 이상으로 치솟는다. 문제는 이 파도들이 짧고 가파르며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밀려온다는 점이다. 선박은 파도의 리듬을 예측할 수 없고 선체는 끊임없이 뒤틀린다. 화물 고정 장치는 극한의 하중을 받으며 구조적 손상은 빠르게 누적된다. 여기에 추가적인 위험 요소들이 더해진다. 수온은 연중 대부분 0에 가깝고 바다에는 빙산과 부유 빙편이 떠다닌다. 짙은 안개와 불안정한 통신 환경은 상황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현대의 대형 선박과 첨단 장비조차 이 해역 앞에서는 무력해진다. 2001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탐사선 엔데버는 드레이크 해협에서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선체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2025년에도 남극 관광선이 극심한 기상 악화로 인해 항해를 중단하고 회항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과거의 위험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레이크 해협은 완전히 버려진 항로가 아니다. 일부 선박은 여전히 이곳을 통과한다. 그 선택은 용기라기보다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내려지는 결정에 가깝다. 드레이크 해협은 남태평양이 단순히 넓은 바다가 아니라 자연의 힘이 극단적으로 응축된 공간임을 상징한다. 이곳을 통과하는 순간 항해는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이토록 위험한 드레이크 해협을 왜 사람들은 여전히 통과하려 하는가? 그 이유는 무모함이나 모험심 때문만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안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남아메리카와 아시아 혹은 남방우와 북방우를 잇는 해상 교역에서 가장 선호되는 경로는 오랫동안 파나마 운하였다. 파나마 운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해상 지름길로 기능해 왔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운해는 통과 가능한 선박의 크기에 명확한 한계가 있고 운영은 막대한 양의 담수에 의존한다. 즉 기후와 강수량의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이 취약성은 2023년과 2024년에 현실로 드러났다.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같은 호수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고 파나마 운하는 하루 통과 선박 수를 기존의 38, 40척에서 22, 24척 수준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통과 비용은 상승했으며 글로벌 물류 일정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선박들은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야 했다. 그리고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드레이크 해협을 우회하는 항로였다. 이 경로는 분명 더 길고 더 위험하다. 하지만 최소한 완전히 막히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즉, 드레이크 해협을 통과하는 결정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지연과 마비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다. 드레이크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는 남극 관광선도 있고 대형 화물선도 있다. 이들은 모두 같은 계산을 한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위험이 더 감당 가능한가? 이 해협은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글로벌 해운 시스템의 취약성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통로이기도 하다. 세계의 물류는 언제든 병목에 걸릴 수 있으며 그 순간 인간은 다시 자연이 허락한 가장 험한 길을 선택하게 된다. 드레이크 해협보다 더 위험한 항로가 존재할까? 많은 항해사와 연구자들은 그 질문에 북서항로 노스웨스트 패스지라는 이름으로 답한다. 북서항로는 캐나다 북극 제도를 가로질러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상 통로다. 지도 위에서는 매혹적인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이 항로는 비극의 연속이었다. 1845년 영국 해군의 존 프랭클린 경은 두 척의 탐사선 에레버스와 테러를 이끌고 북서항로 개척에 나섰다. 그러나 이 원정은 인류 탐험사에서 가장 참혹한 실패 중 하나로 기록된다. 선박들은 두꺼운 해빙에 갇혔고 129명의 선원 전원이 귀환하지 못했다.
극심한 추위, 식량 부족 질병, 그리고 구조가 불가능한 고립 상태가 이들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북서 항로의 위험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항로의 본질적인 문제는 빙하와 해빙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빙판은 하루아침에 이동하고 좁은 수로는 순식간에 막혀버린다. 항로는 매우 좁고 굴곡이 심하다. 대형 선박이 회피 기동을 할 여지도 거의 없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항만 정비시설 구조 인프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의 발전이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결정적인 해답은 되지 못했다. 2010년 크루즈선 클리퍼 아드벤처는 북서 항로에서 좌초 사고를 겪었고 2018년에는 연구선이 얼음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계 역시 냉정하다. 2023년 북서 항로를 통과한 선박은 약 42척에 불과했으며 2024년에는 그 수가 18척으로 줄어들었다. 기후 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로가 여전히 극도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북서 항로는 가능성의 상징이자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공간이다. 이곳은 열리지 않은 항로가 아니라 아직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하는 길에 가깝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항로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위험은 줄어들지 않았고 단지 인간이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바꿔왔을 뿐이다. 기후 변화는 이 균형을 다시 흔들고 있다. 북극의 해빙은 점점 빨라지고 얼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계절은 해마다 길어지고 있다. 한때 전설 속 항로였던 북서 항로가 현실적인 선택지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바다가 변한다고 해서 그 본질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얼음이 줄어들어도 폭풍은 사라지지 않고 고립은 여전히 존재한다. 북서 항로가 열릴수록 그곳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새로운 사고와 위험 역시 피할 수 없이 따라온다. 이 항로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더 자주 이용될 뿐이다. 남태평양 역시 마찬가지다. 지도 위의 빈 공간은 여전히 비어있지만 글로벌 물류와 기후변화가 만들어내는 압력은 인간을 점점 더 극단적인 선택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문제는 갈 수 있는가가 아니다. 문제는 언제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인가다. 바다는 인간을 위해 변하지 않는다. 기술이 발전하고 항로가 새로 열리더라도 자연의 규칙은 그대로 남아있다. 결국 인간은 바다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조건에 적응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존재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날 가장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항로가 내일의 필수가 될지도 모른다.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될 것이다. 이 길을 선택한 대가는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는가?